판도라를 뜨겁게 만들어주시는 두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찾으셨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54일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 기록 잠수교는 39년 만에 최장기간 잠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이 35도 이상, 제주가 33도 이상까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인류가 정말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최근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긴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비 피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대급입니다. 네. 장마가 길었던 해가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49일까지 계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마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도 중요한데 87년도에 8월 10일까지 계속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2020년도에 이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번 비가 어떻게 인프라 파괴라든지 생산 위축, 물가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때 1조 원 정도의 피해액으로 추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8,000명 정도가 이재민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18개 시군이 이제 재난 기후구역으로 지금 선포가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농사도 많이 망쳤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장마가 심각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을 좀 많이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또 구호 작업도 비대면 같은 것들 그리고 코로나 예방까지 같이 하면서 또 도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너무 장마도 길고 비 피해도 심하고 그래서 저도 장마 기사를 제가 쭉 봤는데 네. 충격적인 그 시뮬레이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린피스에서 한 거. 기후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네. 인천공항 네. 네. 그리고 해운대가 다 잠긴다. 네, 그렇다고. 이걸 네. 들으면서 진짜 등골이 네, 못 사겠고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이걸 얘기를 사실 이제 먼 나라, 먼 훗날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닥친 네. 네. 다른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이런 이례적인 장마와 폭우의 원인은 뭘까요? 네, 정말 50일이 넘게 계속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북극의 고온 현상, 북극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장면들 여러 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하면은 영구 동토의 땅 아닙니까? 네. 거기가 38도를 찍는 이런 고온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북극 내에 이제 제트 기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 이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찬 기운이 우리 쪽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나오기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체하면서 계속 비가 이렇게 쭉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 더운 공기가 한반도 위에서 어쩌지도 정체된 못하고 상황. 밀어내야 되는데 네. 못 밀어내고 정체되면서 계속 있으니까 계속 비가 내린 거예요. 거죠. 예. 한 보도를 보니까 네. 21세기 말에는 강원도에서 감귤을 재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사과를 한반도에서는 재배할 재배할 수 수 없다. 없게 된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온 상승이 2배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 복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아주 강하게 해야 되고 올 연말에 우리 그 예산할 때 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아까 그게 말씀하셨듯이 중요하죠. 네. 자연재해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이런 대비할 수 있는 수치, 기준을 상향시켜가지고 네.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금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2021년부터 25년도까지죠. 네.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환경부를 넘어서 뭐 국토부라든지 관련 부서가 전체가 모여서 이 보고서를 좀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두고 지구의 주기적인 현상이다 또는 환경오염의 결과다 뭐 이런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 원인을 찾아야지 네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한 150년 동안 우리가 지구 온도를 1도를 올렸습니다. 자, 1도가 오른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은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산불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1도 오른 지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석 에너지에 있는 거예요. 석유, 석탄, 가스 이걸 태우게 되면은 CO2가 발생을 이산화탄소. 하는데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냈겠습니까?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뿜어내면은 이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 온도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인류가 정말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대로 온실가스 계속 배출하면은 2040년경에 1.5도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2040년이면은 얼마 안 남은 거죠. 20년이죠. 네. 그런데 이게 또 20년이 남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도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040년이고 1.5도에 도달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 정도만 지나면은 다 배출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 그래서 우리한테 시간은 이제 앞으로 7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거든요.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양의 절반을 10년 안에 줄여야 되고 2050년에는 거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배출 순증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화석 에너지를 2050년에는 쓰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네. 의미하는 거죠. 어떤 그리고 에너지를 줄여 써야 되나요? 저는 원전도 줄이고 석탄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수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자체를 덜 쓰는 사회, 전기 소비를 줄이는 사회. 우리 오늘도 화석 에너지 많이 쓰고 살았잖아요. 전기 만들고 또 산업체에서 돌아가고 이동하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화석 에너지인데 이걸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이 너무 적어요.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수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자체를 덜 쓰는 사회, 전기 소비를 줄이는 사회, 수요 관리를 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려가는 이 방향으로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까 네. 또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폭풍이나 태풍이나 또 폭우, 장마 이런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해양 이 재해, 해양 재난은 더 큰 문제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통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쪽은 해안선에 굉장히 제방을 쌓고 해양 재해가 우리 홍수 피해나 이런 거에 몇 배 무서운 네. 재앙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또 보면은 우리가 너무 해안선 주변에 예전에는 방풍림이라고 해서 파도가 오면은 그걸 막아주는 숲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발이 너무 해안선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재난에 취약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적응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해안선을 파괴가면서까지 개발을 너무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전리회를 해서 막 도로 만들고 네.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러지 도시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획부터 굉장히 문제. 안전하게 만들어야 장재원 됩니다. 의원이 그 사상구 부산이잖아요. 이 해수면과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전제하에 그렇지 네. 않으면 네.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과 똑같이 0이다 안 올라갔다 그러면 100년에 한 번 폭풍해일이 오는데 30cm가 올라가면 10년에 한 번. 그리고 61cm가 올라가면 1년에 한 번씩 와서 130만 명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도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으로 1억 4천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닥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예를 들면 핵무기 이런 것만 걱정하지 사실 어떻게 보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이런 자연 재앙이 우리 앞에 지금 몇 년 후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7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2018년도에 폭염이 엄청났습니다.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때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 태풍이라고 해서 10월 달에도 태풍이 막 올라오고 피해가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겨울이 너무 따뜻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심한 데다가 이번 홍수로 또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기후 위기는 우리한테 와 있고 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의 수준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유럽연합 같은 경우가 지난해 기후 비상 선언을 했어요. 네. 이거 비상사태다. 우리 2050년까지 넷제로 만들 거다. 탄소 제로 만들 거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는 우리 40% 줄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40%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줄이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상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0에서 55%를 더 줄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EU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는 거는 EU에 있는 산업체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물건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EU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탄소 국경 조정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탄소 국경 조정이 뭐냐면은 EU의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EU가 하는 노력만큼을 다른 나라도 해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후 변화, 온실가스 줄이는 문제가 그냥 환경 문제였다면 이제는 통상 문제, 무역 문제, 경제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U는 2021년까지 탄소 국경 조정을 하겠다. 이 방향으로 같이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네. 어릴 때 우리나라의 기후하고 지금 다르죠. 기후가 너무 네, 다르잖아요. 네, 너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또 다른 기후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로 여기에 대한 투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재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상재난도 있고 식량 문제도 있죠. 당장 이번에 우리 식량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거고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지금 홍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줄거나 이랬을 때 수급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이 기후 난민 문제 이런 것까지 연결돼서 상당히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고 네. 해수면 상승, 이상 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들, 생물 다양성의 이 손실 이런 것들 치면은 이 피해들이 계속 누적돼서 나타나겠죠. 아니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기 섭취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네. 주장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전 세계에 소가 몇 마리가 있을까? 소의 개체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소가 10억 마리 가까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이거든요. 그러면은 7명당 소 한 마리. 근데 이 소가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메탄가스. 네, 메탄가스. 메탄은 또 이산화탄소보다 22배나 더 강력합니다. 수송 분야, 전 세계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수송 분야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채식을 지향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개인이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에너지도 중요한데 저는 시민들에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텀블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는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의원님들께, 정치인들,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이 지자체장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리더가 될 정치인들에게 기후 문제를 최우선으로 대응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정치가 나서주는 거. 제가 알기로는 정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답을 주는 게 정치라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이 홍수에 되게
아주 당황해하고 계세요. 기후변화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기후 문제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정당, 모든 시민 그리고 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죠. 힘을 네. 합쳐서 비상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탁석산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첫 번째 판도라는 장재원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199주가 흘렀습니다. 199주. 그러네요. 199주 만에 우리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일찍 골든 크로스가 벌어졌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40%가 붕괴됐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이 이번에 이 민심의 파도를 보고 미래통합당은 정말 겸허하고 겸손하고 실력을 키우는 정당으로 또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또 내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피 튀기는 건강한 경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조금씩 판도를 만들어봤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 가장 큰 동력은 땡땡땡이다. 쉬운 거기 때문에 쉽게 맞추겠습니다. 가만히이다. 뭐 비슷한 아니 미래통합당이 옛날에 비해서 요란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그래서 가만히 정책 때문에 풍선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진정성? 그런 가분한 평가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니 진정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분위기도 좀 분위기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가장 큰 동력은 문재인이다, 뭐 비슷하죠. 민주당이다. 민주당. 3년 10개월 만에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지른 통합당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국민들의 현명함이 결국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몸을 낮추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99주 동안 이렇게 헤맸던 이유가 저희들의 정체성, 저희들의 뭐 이념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미지였거든요. 이미지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뭐 이렇게 강성투쟁하고 이렇게 국민들과 공감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듯이 민주당의 모습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조건적 대통령 옹호.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들이 참 국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공감이 안 되거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 관련되고 이런 말에 여기가 북한이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값을 때려잡아야 된다. 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고한 조국을 근거 없이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해임 촉구 견해는 안 되겠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옷을 벗으면서 아픈 얘기를 했는데 찌질하기 그지없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주당 조금 혼내야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무당파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당으로 온 거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스며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건 뭐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 35%가 부동산 문제였거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이어지는 성추문. 저는 이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이 진보 진영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우리 보수 진영을 공격해왔거든요. 그래도 도덕적인 거는 민주당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안희정 지사 사건 터졌을 때는 놀라운 정도였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오거돈 시장 문제 터졌을 때는 에이 이것도 뭐야? 왜 이래? 짜증 정도가 났는데 박원순 시장 사건 터지니까 이제는 이거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이 도덕성 회복이 민주당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권력기관, 검찰과 감사원을 마구 때립니다.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 정의의 상징으로 얘기했던 윤석열, 그리고 독립성의 상징으로 얘기했던 최재형 원장을 물러가라라고 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사위만 열리면 최재형 원장 난타를 당합니다. 이런 그 내로남불을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180석을 얻고 난 다음에 50% 이상 지지율을 갔습니다. 2개월 만에 33%로 떨어졌다는 거는요. 전횡과 독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5대 민주당의 실책,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런 반사 이익을 받는 큰 뭐 동력이 아니었나. 네. 그런 것들 지적을 해야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개별적인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천기누설인데 제가 생각하는 미래통합당은 하지 마. 이런 거는 하지 마로 했고 민주당은 이런 건 꼭 해야 돼. 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쨌든 통합당이 앞으로 계속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구태, 꼴통, 과거 이런 이미지를 없애야 될 것 같고 삭발, 단식, 장외투쟁, 5.18 세월호 폄훼 이런 것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기본소득까지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선별적 복지를 너무 주장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노선을 전환하는 것이 어쨌든 통합당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 많은 정당, 발목 정당 이런 이미지 그리고 태극기 부대와는 결별하고 건강한 보수로 나가는 것. 어려운 과제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 같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저희는 이제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성과로 유능함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운동권 정당 이미지를 탈퇴하고 유능한 일하는 정당 이미지로 가야 되고 입법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과반수가 넘은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이런 분야를 통합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이 지지율 복원의 관건인 것 같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뭐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부분이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위기 이것을 이 파고를 잘 헤쳐나가는 것 이것을 잘해야 민주당은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민주당이랑 이 정부 여당이 그동안 말은 많았는데 해놓은 게 없어요. 실적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업적이 이제 통일 문제인데 북한 문제. 오히려 악화됐잖아요. 경제는 더 나빠졌고. 그다음에 뭐 복지도 나아진 게 없고. 그러니까 뭐 정치가 그렇다고 뭐 협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를 봐도 그 뭐 약속했던 나라는 오지 않았죠. 말만 많았고 아무것도 없다 내용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태도죠 태도. 오만방자하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수가 된 다음에 극렬하게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뭐 오만방자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야 제가 보기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면 뽑으면 너희도 다수당이야 이런 거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불변의 원칙이고 너희 뽑지 뽑으면 너희도 선거에서 이겨 왜 저놓고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아 이거 너무하는구나 진짜. 그리고 또 여러 장관들이 또 거기에 일조를 했어요.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 비웃고 막 야단치고 야 오늘 도대체 장관이 국회의원을 야단치고 비웃는 거야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건 아니지 저건 너무 심하다.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태도마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한 거죠, 지금. 이거를 역전시키려면은 실적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실적은 어렵죠. 지금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역전의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남북 문제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통합당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진짜 이게 뭐 당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의 그럼 리스크는 뭐고 민주당의 리스크는 뭘까? 통합당의 리스크는 당의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통합당에. 그리고 김종인 블로킹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왜 당내 주자들은 다 없다. 다 도토리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윤석열 브로킹 현상이 있어요. 윤석열은 정치하지 않을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그쪽에서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윤석열이 오히려 대선 주자를 블로킹하고 있다. 김종인 표 지금 자회전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통합당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정체성 혼란. 그리고 어쨌든 수구 본능, 구태 본능 이런 게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리스크가 될 것 같다. 저희도 뼈아프게 제가 저희 민주당을 얘기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럼 들어볼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내부 책임전과 내부 분열로 갈 수 있어요. 저희. 그래서 내무반이 총질하고 이런 것이 집권 여당의 후반기로서 가장 피해야 될 거 내부 분열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개혁 입법 이런 입법 성적이 지지부진하고 쭉쭉 밀리고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악재고 리스크이다. 그리고 어쨌든 꼬여가는 남북관계에게 풀리지 않으면 이것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코로나19 뭐 부동산 그리고 이 수해 이런 부분이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고 악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치우침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말함으로써 저희도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거고 야당도 좀 건강한 야당으로서 선의 경쟁을 하는 건강한 야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한번 이거는 정말 한번 꼽시어 봐야 됩니다. 아까 윤석열 블로킹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부각되고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이 때리는데 부각이 될까. 이분들의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아이콘이었고 최재형 원장은 독립성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헌법상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감사원장은 4년, 총장은 2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고 싶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울산시장 사건, 유재수 사건,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이거 조기 폐쇄에 대해서 감사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법사위가 열리면요. 난타가 벌어집니다. 난타가. 정치감사원장이냐. 정치해라. 옷 벗고 정치해라. 이렇게 막 날립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우리 총장님이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막 날립니다.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또 인사를 포위합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무총장이 지금 민정수석으로 갔죠. 이런 김재남 또 우리 시민사회 수석으로 갔죠. 그분들은 탈원전에 어떻게 보면 운동가니까. 왜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분들 두 분이 부각될까? 민주당이 자제해야 됩니다. 절대 자제해야 됩니다. 아니 또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섰어요. 이번 임기가 끝날 때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는 도민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 일을 맡긴 주권자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당 지형의 변화가 오고 있다. 전체 판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 이러면 국무총리를 지냈고 어쨌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내의 친문 세력들의 스탠스와 일체화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이재명 지사 이러면 조금 차별화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지금 지지율 상승을 누가 이끄느냐. 고전적인 민주당 지지층 30대와 수도권에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낙연 이퀄 문재인 정권, 이재명 지사 새로운 희망 이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권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무조건 좋아할 부분은 아니다. 8월 말이 되면 이제 이낙연 의원은 대표가 됩니다. 네네. 네, 지난번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되면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있겠죠. 네. 왜냐하면 임기 말에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민주당 내의 친문 지지 세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낙연 대표가 어떤 거리를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언론에 많이 노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19% 17%입니다. 10%대 자기 대선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고공행진을 했던 분이 10%대로 추락했습니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 가파른 상승세가 무섭고 이재명 지사가 외곽에서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된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질주한다라면 이 판세는 고착화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강렬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이번에 갤럽 조사는 오픈 방식입니다. 사지선당 찍어라가 아니라 불러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 더 강고한 지지층이 숫자를 떠나서 있는 이재명 지사 지지층들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기 대통령 선호 인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꼽은 사람 중 63%는 정권 유지고요. 27%는 정권 교체를 희망했어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것은 미래통합당 지지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의원을 꼽은 응답자의 87%가 정권 유지고 정권 교체는 고작 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낙연 지사보다는 덜 민주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중도, 좀 나쁜 말로 얘기해서 역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이 국면에서 경기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정책을 마구 선보였죠. 근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끝으로 해서 그냥 평범한 n분의 1의 국회의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지지율이 뒤집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과학적,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수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수학, 과학적, 종합적 판단 말고 철학적으로 한번 아니 감으로. 감으로.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총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했죠. 그리고 각을 세운 적도 없고. 따라서 동반 하락할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뭐 독자 세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당 내 지금 야당 같은 역할인데 옛날에 친박 친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냥 이미지만 좀 그렇지 실제 세력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면이 다가오면은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아직 레이스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저는 후보로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제3의 후보가 등장할 텐데 반드시 그렇다면 이제 신문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등장할 텐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거리를 두면서 부상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은 괜찮죠. 근데 하락세에 있다면은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리를 두면서 친문의 지지를 이끌어내느냐가 어렵죠. 그리고 국민한테는 새로운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전통적인 이미지잖아, 변화에 또 알맞아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도 후보를 지금 고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여론조사 의미가 있었던 것이 두 후보가 같이 사실은 후보에서 탈락하는 저는 신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 남진이 있어야 나훈아가 있고 나이가 나훈아가 또 있어야 남진이. 아니 요즘은 있듯이. 송대관 태진아라고 얘기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조금 더 올드해 보이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임영웅이 있어야 그렇죠. 영탁도 있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후광이라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일체화되면서 가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현재 자기의 정책을 나름대로 조금 다르게 구사할 수 있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가 한 명 있다는 게 민주당으로부터는 굉장히 이거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유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데요.
남진 나훈아나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숫자가. 예를 들어 남진 나훈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수가 거의 독과점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둘이 합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두 분이 각각 30%를 넘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굉장하죠. 끝까지 경쟁할 테니까. 왜냐하면 누가 포기하겠어요. 그 정도 된다면은. 그럼 끝까지 가면서 미래통합당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두 분이 합쳐도 40%가 안 돼요. 탁 박사님이 약간 산수의 착오가 있었어요. 뭐예요? 왜냐면 대선 지지율을 물을 때요. 모른다, 무응답 이게 한 30% 넘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유효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 근데 둘이 합치면 이게 이제 36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둘이 합친 것은 실제에서는 반 정도. 50% 넘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는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바라던 바다. 시속 게임이 뭐냐면 시 보인다, 소 보였다거든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것은 둘이 선의의 경쟁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 얘기한 게 남진 나오라는 게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 장악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합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지금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정부 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두고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 뭐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그래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경제 관련 장관과 참모들의 경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끝에 와서 지금 이제 조금 수그러졌다. 그 시점을 딱 보고서 안정화됐다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이죠. 너무나 급작히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국면에 온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은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심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게 지금 민심이에요. 뭐 몇 번째 대책을 뭐 부총리랑 장관이 앉아 제발 그거 하지 마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부동산이 계속 오른 다음에 모여갖고 대책을 해갖고 잡겠다 그러면요. 그 오르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게 숨고르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됐다고 얘기하죠. 정부가 또. 그러다가 그게 또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러저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팩트체크에서 가짜뉴스만큼은 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정부 집값 안정 됐다니까 대체 어디에? 서울 아파트값 10주째 전세값 59주째 상승. 서울 지역 평균이 아파트값이 10억이 넘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기사로 막 쏟아져 엄청난 분량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이걸 팩트체크 해봤더니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값이 10억이 넘은 데는 강남 3구, 광진구, 마용성, 양천 부자 구만 조사를 해서 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조사에는 나머지 구는 평균 10억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자들은 그것만 뽑아도 해서 이게 가짜뉴스성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상승세는 꺾인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0.12에서 0.17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기사 제목은 당연히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 꺾여가 맞는데 0.12, 0.17 올랐다고 계속 상승. 뭐 90 몇 주째 상승. 이렇게 가는 것은 오히려 이 부동산 정책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저걸 자꾸 지금 가짜뉴스다 이렇게 언론 탓을 하셨는데 정부 여당이 그런 데 휘둘리면 되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언론 탓할 마음은 전혀 없다. 왜?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런 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할 일은 뭐냐면요. 실제로 가격이 떨어질 뿐 아니라 모두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계속 언론 탓을 하고 이러는 건요. 옹졸한 일이에요. 정말 그런 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논의는 하지 마시고 민심장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럼 좀 가만히 계속 보세요. 좀 시장을 믿으셔야죠. 언론 탓만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정부 탓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건 오래된 멘트고요. 자, 얘기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정책이나 입시 정책에 대해서 방금 탁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럼 탁 박사님은 왜 가만히 있냐?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동전의 양면일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도리가 아니죠.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정부로서는 끊임없이 설령 좀 부족한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국민들에게 그 정책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탁 박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반론 좀. 아니 제가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반론하시고 얘기하는 게 난 굉장히 난 궁색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고요. 전셋값도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겸허하게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통과할 때 저희들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무턱대고 반대 절대 안 했습니다. 첫째는 절차의 문제를 따졌고요. 두 번째는 부작용의 문제를 따진 겁니다. 법사위에서 대체 토론하고 소위에 옮겨서 축조심사하고 다시 올려서 찬반 토론해서 통과시켜서 보내기 갑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야가 합의된 부동산 정책이 시장으로 가면 여야가 합의가 됐으니까 이건 강력한 정책이네 라고 시장에서 순기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야당과 여당이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공동 책임지자 이 얘기 아닙니까? 공동 책임을 지게끔 하는 전략적 미스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끝까지 소위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 우리 당은 발목 잡는 임대료가 이렇게 천정부지를 쑤셨는데 야당이 계속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문구 하나하나 보십시오. 저희가 반대할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굳이 반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만 신규 진입자들, 신혼부부들이 4년 이후에 폭탄까지 맞는 거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거냐 등등의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임대차 3법이 아니라 4법, 5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공동 책임으로 시장에 내놓자. 그건 야당으로서 책임이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 급하다. 이런 걸로 정말 전체회의에서 그냥 방망이 두드리고 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정책이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임대차 3법이 결국 왜곡돼서 나갔다. 그 지점이 민주당에서 이번에 큰 실책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부동산 3법은 올해 21대 국회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시절에 무지하게 새누리당 시장부터 반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무조건 이것은 반대하고 걸고 넘어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장 상황상 이런 것은 재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또 했던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89년도에 임대 기간은 1년만 허용이 됐었어요. 그것을 2년으로 연장할 때 이거를 있잖아요. 신속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10월 달까지 악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2 플러스 2년을 더 보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할똥말똥하면 그동안에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 제 생각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질 끌고 반대를 계속하고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원망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 섞인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불현듯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게.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정책의 효과적만 인식하고 그것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면 계속 반대할 거니까. 정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그러면 군부 독재 시절만큼 빨리 한 적이 있습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국회 자체가 거수기니까 이거 통과시켜. 그럼 통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발이 그렇게 빨리 됐을 수가 있죠. 개발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님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위험한 인식입니까? 그럼 반대당 41%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그 정당은 밟고 가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숙려기간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절차, 기간, 시간 이런 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절차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민주당이 저렇게 변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당은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다 반대했죠. 근데 정부가 이것은 신속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하니까요. 싫어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 몇 달 기간 동안은 소비가 증진이 되고 그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 야당은 계속 반대를 해요. 그럼 야당이 반대하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무릅쓰고 해야지.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 4일인가요?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서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단체장의 반발이 좀 거셌습니다. 서울 핵심 부지인 강남 서초구에만 4,000세대가 새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인 LH 여의도, 상암 DMC 부지 등의 4,500호, 노후 우체국, 서부 면허시험장 등 공공시설 복합 개발로 6,5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마포도 해당이 됐죠. 네. 네. 그 정청래 의원께서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아니, 제가 의총에서 즉각 발언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님비 현상이 어쨌다 그러는데 그건 님비가 아니고 남비 현상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비판할 건 비판한다. 이런 거거든요. 서울 시내 중학교 중에서 가장 과밀학급이 상암 중학교입니다. 한 반에 35명이에요. 근데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42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급보다 2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상암동에 살고 있는 6학년 아이들이 상암 중학교를 못 가고 인근 학교로 이렇게 밀려서 가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암동은 지하철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교통 대란, 뭐 이 학교 학생 수 급증에 대한 대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여차저차 해서 네. 결국은 바로 잡혀졌어요. 뭐냐면 상암동의 11,000평에 오세훈 시장 때 시작된 거예요. 130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주택을 2,000호를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를 2,000호만 넣겠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한다고 계속 한다고 주민들한테 약속했는데 랜드마크는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국토부 공무원하고 서울시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2,000호를 넣겠다는 거예요. 왜 발표를 그럼 이렇게 하냐. 네. 그랬더니 뭐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세금으로 때려누르고 대출 규제하고 가격 상한제로 딱 막고 이렇게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게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정교하게 공급 대책을 어떻게 하고 지금 주택 공급률보다 더 문제는 새 아파트 문제 아닙니까? 또 용적률을 어떻게 상향시킬 것인가를 아주 밀도 있고 정밀하게 마포 같은 문제가 발생 안 하게끔 국민들의 그 메시지, 공급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입지를 선정해서 딱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규제가 들어가야 부작용이 덜한데 지금 규제를 확 눌러놓고 지금 공급 대책에 대해서 내놓은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용만 계속되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정책의 오류, 이 부실함 이거를 흔히 우리는 무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는 지금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의 공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과천에 분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옳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든 공공이든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다 올라요. 다. 특히 민간이 하면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마포에 지어도 그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거예요. 불을 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희망을 주려면요.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해요. 그걸 늘리면 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거 절대 분양하지 않는다. 끝까지 그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20년, 30년 계약으로 들어오면 안정되잖아요. 그거 싸고 월세를 내도 얼마 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계속 지으면요. 결국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는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말도 했냐면 경기도에서 지을 수 있는 곳에 전부 임대주택을 짓겠다. 저는 그 정책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암동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짓고 그거는 절대 분양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임대주택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 몇 평, 적은 평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똑같이 분양받는 아파트처럼 넓게 크게 지고 좋게 지고 그리고 30년, 40년 장기 임대로 가고 그러면 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사라질 거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 가장 큰 동력은 민주당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프다. 네, 이번에는 정청래 의원의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땡땡땡이다. 세 글자요. 국민들의 관심은 민생고죠. 민생. 민생고. 힘드니까. 아니 이렇게 문제를 내면 장재현 의원은 당연히 레임덕이다. 뭐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더니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아, 레임덕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 유인책에 안 넘어가죠. 우리 앞부분에 얘기 많이 했어요. 지지율이다. 딩동댕. 갤럽 조사로 40% 이하 39%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갤럽이 대통령 지지율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갤럽의 지지율 추이는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그 추세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 시기 6월에서 8월 이 시기에 역대 대통령의 갤럽 조사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노태우 대통령 때는 요때만 조사를 또 안 했더라고요. 6월, 8월 여기. 김영삼 대통령은 41%, 김대중 대통령은 29%, 노무현 대통령은 20%, 이명박 대통령은 39%, 박근혜 대통령은 32.0%, 39로 떨어지긴 했지만 6월부터 8월까지 합쳐서 평균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49.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49.5를 기록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요 시기 집권 후반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현재까지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지율만 놓고 보면 이게 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월 첫 주 긍정평가가 76%였어요. 네. 상상을 초월했어요. 3개월 만에 28%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나요?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누적이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일자리가 7월 실업자가 113만 명, 2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금 주도의 부동산 정책, 이게 지금 부동산 대란으로 나오고 있죠. 또 북핵 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주도의 이런 북핵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더 큰 위기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감으로 오고 있고 또 뭐 탈원전 정책 같은 경우에도 한전의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는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채가 추지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이 정부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정책적 성과가 실패로 기인한다 그러면 계속 하락할 것만 남지 않았느냐. 뭘로 도대체 반등할 것이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어떻게 랜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윤도환인가요? 그 얼마 전에 퇴임을 했는데 그 퇴임사에서 이 정부만큼 깨끗한 정부가 없다.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부가 깨끗한 정부다. 권력형 비리가 없어서 이런 주장인데 의안의 이유가 이런 거죠. 권력형 비리가 없는 거는 검찰이 수사 안 해서 그럴 수가 있죠. 지금까지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비리라는 거, 부패라는 게 왜 나쁜 것이냐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 때문에 정부가 무능해진다는 거죠. 원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부패나 이런 거에 빠지면 할 일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걸리니까 자기가. 그런데 그 국민소통수석이라는 분이 퇴임하면서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셨는데 전혀 그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정부가 무능했다든가 유능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능했다면 그것이 부패 때문인지 아닌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학연 때문인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의 그 고위 관리가 퇴임하면서 부패 문제만 얘기하고 자랑을 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 정부가 무능하다는 뜻인가 그러면은 유능한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 정부가 유능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죠. 자, 무능한 정부냐 아니냐. K 방역 하나만 보더라도 무능한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죠. 전 세계가 한국은 유능한 정부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지난 총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뻐서 그렇다기보다는 코로나 방역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에 대유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국면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면 저는 그 평가는 정부가 잘했다라고 또다시 평가받을 날이 있을 거다. 그 지점이 반등의 시점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빠르면 치료제 백신이 내년 3월에 출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빨리 이제 출시가 돼서 사람들에게 피부적으로 마스크로부터 해방되는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노영민 비서실장 등 3명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노 실장은 수석 인사 등을 마무리해야 하고 후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의 인사는요, 저는 정말 졸작 중에 졸작이라고 봐요. 정말 이거는 야당, 문재인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도대체 그럼 쇄신입니까? 아니면 뭐, 순환 보직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인사에는. 근데 이번에 인사는 예를 들어 강기정 수석에서 최재성 수석으로 바뀐 게 이게 돌려막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순환 보직 같아요. 정말 청와대를 쇄신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데드크로스가 되고 참 40%의 지지율이 깨진 이런 상황쯤 되면 그 책임을 비서실장이 져야죠. 비서실장은 놔두고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명문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왜 바꿨는지도 모를 정도의 밋밋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정책실장, 정책 파트를 하나도 안 건드린 거는 사실상은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런 인사를 계속하면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사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는 정말 졸작 중에 졸작이었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도 주지 못한 뭐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근데 이제 최재성 정무수석은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인사고요. 밖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인 이름을 바꾼 충무본부장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바뀌겠지만 인재 영입 부분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보약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최재성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대통령하고는 깊은 대화, 기속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리고 이분이 사선급이에요. 사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당과의 대화 이런 부분을 사선 출신 의원을 보강함으로써 정무 라인을 강화했다. 그래서 감성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최재성 의원이 통합당 의원들하고 굉장히 깊숙한 친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장제원 의원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최재성 의원님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은 우리 당 의원님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보안을 유지하면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했다고 하는데 한 것 같지 않고 또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징이 우유부단과 문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옆집에서 불났는데 다른 집에 물 껴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지금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엉뚱하게 그쪽 라인은 전혀 지금 손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 지금 옷을 벗었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반려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반려됐다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서실장 정도의 자리라면 사표를 냈다는 건 이미 대통령과 얘기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겠어요. 저는 대통령이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그럼 뭐 물러나는 수밖에 없겠다라든가 아니면 물러나라고 먼저 말씀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공식적으로 사표를 냈는데 그것도 주도해서 나중에 사표가 반려됐다. 저는 뭐 개편인 듯 개편 아닌 개편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특유의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깜짝 인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 있어도 놀라지 않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사람들 최대 관심사는 지지율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요 지지율보다 성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숫자일 뿐이다. 네, 다음 판도라는 탁석선 박사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제 판도라는 뭐 간단한 건데요. 검찰 개혁이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화제거리였으니까 검찰 개혁이라 쓰고 무엇이라고 읽는다. 두 글자요? 네 글자. 네 글자. 저는 개혁이라 읽고 검찰 뭐라고 그랬잖아요. 개혁이라 쓰고 개혁이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읽는다. 네 글자예요? 예, 근데 앞에 두 글자는 검찰이에요. 장악?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정부는 무엇을 개혁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 장악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사법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사법 장악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그런 것도 뭐 다 개혁하겠다 그랬는데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에 의존해서 이건 법대로 하겠다 하는데 할수록 안 되잖아요.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니까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4명의 일종의 보좌진이죠. 그걸 다 직제를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4자리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이중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첩보 수집,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일선 반부패부의 관자탐 역할, 공공수사정책관은 전국의 공안 사건을 조율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그런 거를 내놓으니까 심지어 법무부에 검찰 과장까지 사과했어요. 실무자가. 그러니까 장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 사표를 계속 내고 그러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 이해가 가요. 뭔가 뜻을 가지고 뭔가를 도모를 했을 텐데 항상 이름은 개혁이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내용은 장악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실패하고 있고 이것은 회복하기 어렵다. 모래를 융커지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점점 강하게 잡는 거예요. 세게. 그럴수록 모래는 빠져나가죠. 결국은 빈손이 될 거예요. 탁석선 박사님이 검찰 장악이라고 발제했는데 그 발제를 정확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정확하게 장악해드릴게요. 내년 1월부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6대 범죄 말고는 경찰이 다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수사검사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법에 맞게 지금 검찰 직제도 개편하고요. 인사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검 내 차장검사급 4개 직제를 아예 없애버렸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보세요. 수사정보정책관. 이건 뭐냐면 정보 수집하는 거. 이제 없어져요. 검찰의 직접 수사를 거의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이런 거는 이제 내년 1월부터 할 일이 없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했던 것이 한 5만 건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8천 건 정도로 준대요. 그래서 직접 수사하는 특수통 이런 데를 숫자가 양으로 줄어드니까 여기는 좀 줄이고 이제는 형사부 그리고 인권 이쪽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근데 마치 그것이 윤석열 힘빼기다. 검찰 장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인권 중심, 수사를 경찰에 넘긴다. 이것도 굉장히 명분만 있고 실제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겁니다. 경찰이 비대화되는 것은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다음에 형사부의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공판을 늘리겠다는.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빼더라도 3단계 검찰 장악을 위한 윤석열 옥죄기 제가 3단계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윤석열 무력화입니다. 검찰총장의 핵심의 힘의 원천이 뭐냐면 수사 지휘권입니다. 이 수사 지휘권을 6개 고검장에게 줍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기존의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데 6개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제왕적 검찰총장을 없애는 대신에 제왕적 법무장관을 만드는 겁니다. 법무장관 겸 경찰총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명예직입니까? 이렇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버립니다. 검찰총장 무력화 2단계가 들어갑니다. 윤석열 옥죄기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국장은 법무장관의 참모입니다. 이분을 대검 차장으로 발령을 합니다. 대검 차장이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총장의 목 앞에 있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의 비서관 출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시켰죠. 유임시켰는데 이분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배입니다. 빅4라고 불리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 특수부장이죠. 이분이 신성식, 이분은 중앙지검의 3차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휘하에 있었던 분이죠. 대검 공공수사부장. 공공수사부장은 옛날로 말하면 공안부장이에요. 이분이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이성윤 라인과 추미애 라인이 검찰의 빅4에 다 들어가고 이 빅4가 전부 대검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3단계에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활용정정 조직으로 윤석열 총장의 참모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아까 여기 수사정보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이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필요 없는 부서가 자, 이렇게 아니죠. 수사정보관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 없습니까? 근데 검찰이 직접 수사가 직접 없더라도 검찰총장은 전반적인 수사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찰이 수사를 잘했는지 또 경찰의 수사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죠.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지휘에 조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참모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윤석열 수사 지휘권 회수하죠. 인사를 포위시켜줘.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수족 자르게 하죠. 3단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키고 대검 사무국장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장재훈 의원께서 지금 인사권을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인사권은 원래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히 형식적으로 검찰총장이 그건 아니죠. 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이 그냥 검찰총장이 갖다 주는 인사를 그냥 도장만 찍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지금 이번에 인사권 행사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성윤 휘하에 있는 무가 추미애 측근을 빅4에 다 앉힙니까? 대검에 다 갖춥니까? 자, 이거는 제가 포위 인사죠,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 자 보세요. 특수통 수사를 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검찰 내에서 역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형사부 출신들이 중용이 된 건 맞아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간 지 얼마나 됐어요. 추미애 라인이 있다, 뭐 윤석이 힘 빼기다 그러는데 추미애 라인은 없어요. 만약에 인사가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 뭐라죠? 평검사 회의, 연판장, 인사 불만 이런 게 나와요. 없어요. 조용해요. 오히려 윤석열 총장 때 특수통들이 너무 부각이 됐고 너무 핵심 요직에 많이 가서 그렇지 않은 소위받은 검사들이 실제로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이번 인사하니까 문제 없어요. 몇몇이 지금 반발했었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게 직제를 개편하고 있어요. 3차장 산하에 있던 것을 4차장 산하로 보냈는데 이게 반부패 1, 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이걸 4차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앞으로 검찰이 더 잘하겠다. 그리고 범죄를 수집하고 수사를 조율하는 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검사의 수사 독립권을 더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청래 의원님 추미애 라인이 없다고요? 자, 단적으로 검찰국장이 이번에 누가 됐습니까? 심재철 반부패 부장 된 거 아닙니까? 이분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 팀이었어요. 그리고 조국 불기소 주장했다가 항명사건 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검찰국장을 땡겨가요. 그리고 빅4
대검의 반부패부장, 공모수사부장 이분들은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분들 그다음 대검 차장까지 검찰국장 출신 뽑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포위했는데 이것이 포위 인사가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포위 인사가 아니라 포용 인사죠. 추미애 사단, 이성윤 휘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인사 아닙니까? 자, 윤석열 총장의 특수통들이 득세했던 건 맞죠? 불균형적으로. 지금은 반대 아닙니까? 인사 균형을 잡은 똑같은 거예요. 짓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잡을 때는 인사의 균형을 잡는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히려 더 편향으로 가는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라인이죠 이게. 아니 어떤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하더라도 잘한 인사다라고 야당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대단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명백한 인맥들이 지금 나와 있는 뻔한 건데. 자연스럽게 예단이 돼요. 그럴 것이다. 소설을 참 창조적 상상력이 많으시네. 소설가협회에서 또 공개 사과 요구 받았어요. 아니 이번에 상상 얘기라고 그랬어요. 네, 텍사스 한 박사께서 해주신 판도라. 검찰 개혁이라 쓰고 검찰 장악이라 읽는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뺄 것도 없고 첨가할 것도 없고 정확한 단어의 정확한 표현이었다. 장악이라는 단어 뜻대로 판도라가 진행되지 않았다. 완벽한 승리였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판도라 모두 짚어봤습니다. 판도라 공식 엔딩입니다.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치인 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율 상승 축하드립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선의의 경쟁을 잘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쳐다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표를 내셨으면 떠나는 게 맞았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하신다 그러면 청와대의 쇄신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우시는 게 맞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